작가들의 작가인 이승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에세이적 소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외계인 보고서다.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구인들이 어떤 존재인들인지를 보고하는, 사랑이 독자적인 무언가이고 아니면 기생체이고 인간은 숙주에 불과하여 사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요. 문학 속 우리 삶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문학 감상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적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가 김중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정말로 자세를 좀 고쳐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실 분, 인간 내면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포착하시는,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고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좀 싫어하시긴 하는데 작가들의 작가인 이승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와, 굉장히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연락받고 어떻게 승낙을 하게 되셨는지. 말하는 게 좀 자신이 없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진행하는 두 분들이 너무 유연하게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저분들 믿고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특히 김중혁 씨는 제가 조금 친분도 있고 저를 좀 잘 봐줄 것 같아서. 잘 봐주고 뭐 말고 할 게 없고 일단.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글에 대해서 겸손을 표하셨잖아요. 네. 글이 엄청나잖아요. 예. 토크에 대해서 겸손을 표하셨잖아요. 네. 토크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또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제가 느꼈는데 전에 다른 데서 김중혁 씨랑 이런 비슷한 걸 해봤는데 그때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그 말주변이 정말 놀랍게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제가 요즘 이제 문학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커피와 방송으로. 네.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보통 일반적인 하루.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단조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서 약간 저는 좀 우리 동네만 돌아다니는 느낌이거든요. 집에서 그냥 뒹굴다가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나와요. 걸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한두 시간 걷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 물론 이제 TV도 보고 영화도 보지만 그런 거에 좀 몰두가 잘 안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이런 거 안 보시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죠. 보세요. 네, 봅니다. 넷플릭스도 보고 뭐 그런데 넷플릭스 뭘 보는지를 보면 딱 그 사람이 나오는데.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보지만 네. 시리즈도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좀 재밌게 보신 시리즈 있으세요? 보고 확 빠진 게 나의 아저씨.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매니페스트 재밌게 보고 있고요.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5년 만에 돌아오는 이야기. 예전에 전 인상적이었던 게 글을 어디에서 쓰는가 이런 질문에 카페에서 쓰고 갑자기 길 가다가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죠. 그러면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들고 다니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잘 써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장소나 시간을 안 가린다는 거죠. 근데 내 취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대한 까탈스러움은 좀 없는 것 같다. 특별히 잘 써지는 데는 없네요, 그러면. 그런 건 없는데 카페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저한테. 카페가 오히려 좀 그 카페 소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소음이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내 방에 들어가 있어도 아주 작은 소음도 나하고 상관 있는 소음들이 다. 뭐 전화 베일 소리든 발자국 소리든 문 열리는 소리든 이게 그러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카페 같은 데가 오히려 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별로 가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들과 창작자들이 카페에서 진짜 많이 쓰는데 스타일들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님은 그 헤이리에 있는 카메라타라는 황인영 선생님의 거기서 많이 쓰시거든요. 클래식이 딱 나오는 그런 곳에서 쓰시고 또 어떤 인터뷰 보니까 봉준호 감독은 사람 없는 구석의 변두리 카페.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누군지도 모르는 봉준호가 그런 식의 자기만의 그 공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작자들은. 저도 약간 비슷한 게 화이트 노이즈가 좀 있어야지 더 잘 되고, 근데 너무 작은 카페들은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글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인데? 책도 있어요? 뭐 이런. 그래서 안 나가. 그럼 다시는 안 가죠. 그런 식으로 약간 사이즈가 있고 나를 별로 신경 안 쓰는 화이트 노이즈가 나오는
하지만 가요는 안 됨. 재즈나 팝, 클래식 이런 음악이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 말이 들리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럼 자꾸 침범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꾸 따라 부르고 있어. 아. 글 쓰다가 한참 신경 쓰고 보면 내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받아 쓰고 있고. 그렇지. 그런 적도 있어 심지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렇게 쓰고 있고. 제가 이제 커피를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 책이랑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관이 있어요. 네, 사랑의 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네. 제 커피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허. 제가 어제 그 구글 제미나이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의 세계와 가장 어울리는 커피가 무엇이니? 그랬더니 얘가 답을 줬어. 소설 사랑의 생애는 에티오피아 시다마 벤사 무라고 바샤 베켈레 무산소 내추럴과 깊은 조화를 이룬다. 뭐요? 라는 얘기를 듣고 준비해온 커피예요. 그 이제 곡에 왜 어울리는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사랑의 생애는 단순히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라 질투, 결핍, 고통 그리고 깨달음이 뒤섞인 인간적인 사랑의 복잡 다단한 생애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이거 재미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산소 가공이 만들어낸 다층적이고 때론 이질적인 풍미의 레이어가 소설 속 뒤얽힌 인물들의 감정선과 사랑의 여러 단면을 가장 잘 은유합니다. 아니 지난 회까지 저 중혁이 형이 이렇게 막 갖다 붙인 것보다 훨씬 잘 갖다 붙이는데 역시 재미나이가 김진혁보다 낫다. 예. 와. 그리고 이 이제 드시고 계시는 잔은 도예가 박정옥 씨의 잔인데 제가 좋아하는 도예가인데 사람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있고 모습이 좀. 제 잔에는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결국 눈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인물들이 뭔가 사랑을 형상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의 얼굴이 담긴 잔에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슨 커피 맛이 네, 커피 좋아요. 저도 제가 주로 즐겨 마시는 커피는 에티오피아 에가체프예요. 그러니까 그 산미가 좀 강한 거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 산미에다가 그 꽃향기 같은 게 있고 단맛 이게 막 입안에 이렇게 남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워낙에 커피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이 책 자체를 카페에서 주로 쓰셨어요. 사랑의 생애를. 특히 또 감사한 건 커피 드리면 스페셜티 커피 드시고 산미 너무 싫어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산미 좋아합니다. 산미를 좋아하는 분을 만나니까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시작부터 좋습니다. 작품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이게 어떤 부분은 좀 에세이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뭐 픽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그것을 소설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소설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에세이적 소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에 대한 일종의 관념들 또는 이제 단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그 관찰에 의해서 내 속에서 만들어진 사유들을 이렇게 전개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도구처럼 장치로 들어온 거죠. 이 소설이야말로 진정한 액자 소설인 게 액자는 사랑에 대한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림은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게 이거는 액자값이 이 그림 맞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유를 잘해야 되는구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들 그것을 메모를 이렇게 하시는 게 습관이시라고 들었어요. 대부분 창작자들이 그러지 않나요? 뭐 가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대부분 뭘 떠오르는 것들 아이디어나 뭐 이거를 그냥 그 순간이 지나가면 되게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메모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메모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저는 그 포획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 머릿속에 지금 잠깐 떠올랐다 그래서 내게 아니잖아요. 뭐가 좋은 게 떠올랐다는 생각만 떠오르고 실제로 그 내용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놓는 게 그게
포획하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저기 있는 목차들의 상당한 부분은 그 메모장에 있던 것들 딱 한 문장이 이렇게 커진 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목차만 봐도 뭐 사랑의 생애, 사랑할 자격, 모르는 사람, 자기 이름 부르기, 사랑으로부터의 도피, 키스와 사랑, 구걸하는 자, 생존을 위한 사랑, 질투, 의심, 현미경으로 보는 일, 두려움과 연민, 암과 함. 키스와 사랑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메모를 할 때 꼭 사랑 얘기만 메모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것 중에 그 사랑에 좀 관련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메모해놓고 보면 별로인 게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할 때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시시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뒤적거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그때 메모할 때는 시시해 보였던 게 굉장한 그 뭔가 대단한 영감을 주면서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요. 가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다른 맥락이 와버리면 제 노래 중에 빨래 이런 노래 있거든요. 어느 날 그냥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뭐 요것만 가지고 쫙 노래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메모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마치 오래전에 코인을 하나 사놓고 잊어버리고 5년 후에 열어봤더니 확 올라가 있는 것처럼. 좋은 비유네요. 예전에 만났을 때 제가 그 문장에 대한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마치 작가님의 문장은 새가 나뭇가지를 하나 짚고 물어서 올라가서 집을 짓는 것처럼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맞춰보고 딱 맞는데 자리를 잡고 또 하나의 나뭇가지를 물고 올라가고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더니 너무 좋은 비유라고 그러셨었거든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이 책에 그 작가의 말에는 몰스킨이라고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대놓고 하셨더라고요. 대놓고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약간 이상한 겉멋이었나 봐요. 왜 그 몰스킨이라는 수첩이 이상한 그 아우라가 좀 있었어 그때. 그렇죠. 지금은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아무 데나 씁니다. 자, 이 사랑의 생애 안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사랑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독자적인 삶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막 어릴 때 약간 막 했던 얘기가 사랑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창 막 불타오르다가 진짜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다. 네,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뭐 이 책에 보면 영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랑이 독자적인 무언가이고 아니면 기생체이고 인간은 숙주에 불과하여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거, 걸리거나 빠진다는 이야기. 그런 비슷한 얘기를 썼죠. 제가 사랑의 이기심이 이타적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긴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해보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나? 그 달라진 그 신비이기도 하고 기적 같기도 하고 하는 거.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딴 사람이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이 되는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은 혈색도 달라 보이고 그렇지. 맨날 웃고 눈빛도 달라 보이고 뭐. 맨날 웃는 것만 아니야. 맨날 우울해지기도 해. 맞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증폭시키는구나. 전 이 소설에 화자가 누구일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보면 작가가 본인이 등판해가지고 등장인물들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도 작가가 등판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작가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전지적으로 보였는데. 왜냐하면 이 소설에 이승우 작가님의 문장이 언급되는 게 있는데 그걸 두고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승우 작가님 쓴 게 아니라면 외계인 보고서다.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구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하는 보고서의 형태일 것이다. 아니면 인공지능이 인간이란 어떤 종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조사를 한 것을 소설의 형식으로 보고한 것이다.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 이승우라는 작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승우가 쓴 문장을 언급하는 건 있죠. 예.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죠. 예, 그렇죠. 말하자면 그 가짜 화자를 내세운 거죠. 외계인이 그 말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랑이라는 저 바이러스가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재밌는 그 접근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이라는 바이러스를 투입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임상 실험. 그렇죠. 자, 사랑의 생애로 들어가면서 일단은 전체적인 얼개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줄거리를 적어왔어요. 네. 주인공 형배는 전에 사귀던 선희를 우연히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지고 고백한다. 하지만 선희는 새로운 남자 영석과 사귀고 있었는데 영석은 형배와 선희의 관계를 알게 되고 질투를 시작한다. 형배와 이제 선희 이야기로 시작은 합니다만 형배랑 사귄 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썸을 탄 거잖아요. 그죠? 사귀자는 말을 결국은 거절한 거잖아요. 형배가. 사귄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사실혼처럼 네.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학교 다니다 보면은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들 있잖아요. 네. 뭐 동아리 같은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여러 명 같이 몰려 다니지만 조금 그 마음이 좀 통해서 조금 더 자주 만나는 사람. 그렇지만 실제로 사귀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차단을 했잖아요. 형배의 그 사랑으로부터 도피. 나는 심리가. 사랑할 자격이 없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일단 관점이 다르다. 썸이라니까요. 네, 저는 그것도 사귀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와요. 남들은 그렇게 쟤네들 사귀는 거 보였다는 아니야? 뭐 그렇게 이러면. 보였다는 건 사귄 걸로 봐야 된다. 아. 저는 그 약간 어떤 외부적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선이가 우리 진짜 본격적으로 사귀시다 했을 때 형배는 나는 그건 아니다. 이 형배 나쁜 놈인 거예요. 그치. 어장 관리를 한 거지 요즘 저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 나오는 거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두 명을 보는 시선도 이렇게 다르군요. 그렇죠. 예. 형배와 선희가 일단 전에 사귀었는가 그 시선도 다르고 다시 고백을 하는 이게 사랑에 빠졌다가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인가 아니면 전에 사랑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 사랑하게 되고 고백을 하는 것인가 이 관점도 다를 수 있고.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제가 보레스 말을 인용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정은 사랑과는 달리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형배가 그 사랑할 자격이 없어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선의로부터 달아나는 심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증명을 해요. 우정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우정은 뭐 한 달 아니라 1년 동안 안 만나서 다시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매일 뭔가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로부터 형배는 달아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무섭잖아요. 부담스럽고. 예, 그 부담스러운 것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심리가 형배한테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사실은 이 등장인물 5명의 캐릭터가 전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그래서 어제 이 5명의 MBTI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생애를 정보를 계속 주고 이제 MBTI를 네가 한번 추측해봐라. 어디요? 재미나이한테. 네, 재민아한테. 저는 MBTI를 재밌어하는 이유가 이 사람과 반대되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할 때 MBTI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MBTI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잘 이용하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애니어그램도 좋아하거든요. 자, 형배는 사랑을 지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사랑의 본질과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NTP로 나왔습니다. 선희는 조력자이자 돕는 사람. ISFJ. 근데 이거 사실은 전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사람인 거죠. 영석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INFP로 나와요. 본인과 같은. 개인주의자이자 낭만주의자. 자기의 결핍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외부로부터 뭔가를 찾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 여기 구걸하는 자라는 챕터도 있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영석은 재미나이가 선택한 단어는 비극적 낭만주의자.
근데 너무 멋있는데요? 비극적 낭만주의. 그렇죠. 찌질한 이 캐릭터에 비해서 너무 멋있는 캐릭터가 돼서 그 영석은 기본적으로 사랑한다는 착각이지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게 영석의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랑할 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질투도 하고 뭐 시기도 하고 스토킹도 하고 그러는데 그 스토킹이 사랑은 아닌 거다. 그걸 그 영석을 통해서 저는 발견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질투의 크기가 마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하. 그 질투의 크기는 그 사람의 열등감의 크기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과연 영석이 승리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가 선택한 거예요. 선의가 승리자죠. 선의는 오히려 약간의 그 일정 덕이라고 그럴까요? 그 덕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배를 좀 받고 있는 사랑의 그 여러 종류의 사랑 중에서 선의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되게 좀 저는 다른 사랑하고 좀 구별되게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여성을 잘 몰라서 잘 세밀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선의를 통해서 사랑 안에 있는 어떤 덕을 갖춘 어떤 사랑 그것들을 한번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소설적인 서사의 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날 때 조금 어색하게 표현됐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애무, 어루만짐, 보듬어 안음 이런 게 선의의 어떤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약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의의 캐릭터가 그 약한 사람한테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의 약함은 일종의 권력이 돼서 우리를 강요하는 못 벗어나게 하는 거 힘. 근데 거기에 선의가 좀 붙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양한 유형 중에 하나로 선의를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제 이 등장 인물들을 개별적인 한 사람의 어떤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약간 관념적으로 봤으면 좋겠어. 오히려 이 소설은 대체 사랑이 뭐야? 이들을 움직이는 이 사랑은 대체 뭐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인 것 같아서. 와, 이게 저희가 말하자면 아저씨 3명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나올까 했는데 그래도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플랫폼에서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작가님의 이 소설의 댓글을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밀레서재 사이트에 달린 이것은 소설인가 사랑에 대한 논문인가? 사랑에 걸린 인간들이 나타내는 증상을 단계별로 잘 설명해주는 의학서 같은 느낌. 초반까지는 아주 흥미롭게 보다가 1초면 지나갈 장면을 10페이지로 서술함. 이런 독자도 있는 거예요. 난 그 리뷰, 그 댓글 되게 좋아요. 1초면 지나갈 걸 10페이지 쓴다.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요. 사랑에 대해 이토록 깊게 사유해 본 적이 있나? 사랑하고 싶다. 이게 저는 정말 좋은 댓글이 아닌가. 나의 깊은 수영장. 이게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들어가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물 속에 들어 있는 사람처럼 이 소설을 느낀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은 그냥 부딪히는 거지 구구절절 해석이 필요할까? 미리 안다고 해서 좋은 사랑을 만들까? 라고 댓글을 하셨는데 좀 궁금했어요. 미리 알면 좋은 사랑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내 사랑에 도움이 될까? 아니야, 결국엔 사랑은 부딪혀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둘 다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이 책을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아까 어떤 친구가 의학서란 말이 있는데 실용서라고. 네가 사랑할 때,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생기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뜻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실용서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나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거든요. 이걸 읽었으니까 나는 사랑을 잘할 수 있어.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사람하고 사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진짜 딱 그거야. 쟤는 사랑을 글로 배웠어. 그치. 매뉴얼대로만 하는데 왜 안 되지? 나 책에서 봤던 잘 돼야 되는데 얘한테는 안 먹히네. 배운 자. 네. 사랑에 빠진 사람, 빠져나온 사람, 빠지고 싶은 사람, 그 누구에게도 필요한 고찰들라고 했는데 이 세 부류 중에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빠져나온 사람은 굳이 뭐 빠지고 싶은 사람한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실 뭐 이게 읽을 필요는 없긴 해요. 거기서 잘 헤엄치면 되죠. 사랑에 대한 T적이고 F적인 고찰이라고 해주셨는데 작가님은 나는 내가 T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F가 나올 때가 꽤 있어요. 그냥 T거나 그냥 F셨으면 소설가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딘가 다른 곳에. 그렇죠. 예. 영석하고 조금 닮은 구석이 있으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쓴 소설 중에 그 초기 소설 중에 그러니까 생의 이면이나 뭐 또는 에리스톤 초상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미숙한 남자 주인공들이 좀 꽤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 어떤 것들이 좀 투영됐을 것 같아요. 저는 영석을 떠올렸던 이유는 이제 산책하고 나무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사진 찍고 그러는 게 작가님 같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식물들의 사생활 시작이 떼죽나무와 그 소나무가 얽혀 있는 걸 보고 소설을 떠올리셨는데 영석도 어쩌면 작가님처럼 이렇게 산책하면서 식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식물적인 인간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그 태도는 폭력적이지만 그 극한에 이르면 스스로 자멸해 버리는. 그래서 아까 그 모든 인물들 속에 내가 있다 그 말이 답이라니까요. 선희의 과거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인물들은 그 사람의 캐릭터의 형성과 관련돼서 어떤 과거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희의 경우는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쓸 거라고 미리 결심할 필요가 있을까? 글을 쓸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쓰면 된다. 이거 보고 와, 이런 마음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잘하는 게 없어야 돼요. 좋아하는 게 좀 별로 없어야 돼요. 난 안 되겠는데? 아니 다른 동네에 관심이 없어야 돼. 또 하나는 제가 글을 쓸 때 살아있다는 생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 존재 어떤 가치? 내가 이 땅에 이 보직으로 복무하도록 보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 열심히 하게 돼요. 보직 재밌다. 통신병일 수도 있고 의무병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또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부분 그 읽어드렸잖아요. 1초면 될 걸. 근데 그게 저는 그게 이승호 작가님이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논리적인 머릿속의 체계를 통하여 사고를 구현하잖아요.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을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생각도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책 읽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책 소설만이 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소설을 영화화를 해버리면, 응? 뭐 어떻게 별 사건이 별로 없잖아요. 영화화하기 어려운 이제 작품. 저는 영화화하기 어려운 작품이야말로 소설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적 씨가 잘 말해줬는데 영화할 수 없는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 동시에 왜 내 작품 아무도 영화를 안 하지? 이런 것도 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약간 아쉽게는 생각을 해요. 작품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중혁 소설가님은 누구에게 좀 마음이 많이 가든가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은 명석이고 당연히 영석은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긴 하지만 피곤하죠, 좀. 주변에 한 번쯤은 만났었던 것 같은 인물이긴 해요. 현실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실제로는. 근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해요. 가장 저는 마음이 많이 갔던 인물은 형배였던 것 같아요. 형배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약간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형배가 아까 그 사랑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를. 엄마와 아들을 버리고 그냥 휙 집을 나가버리시죠. 거의 연락을 그냥 끊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막판에 되면 어머니가 오셔서 소식 끊겼던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를 보살피러 가야겠다. 이 형배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결국은 그 장례식으로 이제 이 소설이 끝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의 또 전사를 통해서 형배라는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다 본 것 같고,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형배라는 인간에게 가장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은 왜 놓으셨던 걸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배의 그런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이 일단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그런 독특한 캐릭터는 원인이나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아버지와 어머니, 영석이나 형배의 세대하고는 한참 전 세대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아버지 세대, 그 세대의 하나의 사랑의 풍속 내지는 한 모습이죠. 그때 남자들은 그랬고 그렇게 훌쩍 떠나기도 하고, 그 어머니들은 그런 상황에서 힘든 시간들을 견디기도 하고, 그러나 또 결국 받아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세대 간의 그 어떤 사랑의 차이 같은 것도 거기 좀 암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어머니에게 그 돌아온 남편이 아주 의젓하고 또 아주 잘 돼가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왔다면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폐인이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랬을 때 그걸 받아주는 거는, 그것은 이제 그 남녀 간의 어떤 열정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소설에서 제가 자주 강조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약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약한 것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막 마음이 많이 갔던, 그리고 너 말 참 잘한다 했던 건 준호. 본인과 좀 겹쳐 보이기도 하고. 네, 옛날에 저도 좀 저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뭐그 이야기 중에 사랑과 결혼을 동일시하지 마라. 결혼 제도고 그것은 사랑과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혼인율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물론 사랑도 좀 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바람둥이, 그래서 그냥 아무 여자나 찝쩍거리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나름 어떤 그 자기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매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이 소설의 맨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준호도 그 장례식장에 오고 영석이랑 선희도 와요. 근데 거기서 준호가 슥 선희한테 약간 슥 이렇게 뭔가 무브를 하면서 소설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농담인가요? 아니면 요즘식으로 하면은 후속편을 겨냥한 장치인가요? 그 준호가 이제 중간에 민영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서 그동안 유지되었던 사랑관을 바꾼 것처럼 일단 보이잖아요. 지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준호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서 매력을 발견한다. 우리가 언제 만난 적 있죠라고 하는 그 상투적인 멘트를 던지는 게 이제 준호의 캐릭터가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 할리우드 영화였으면 이제 딱 끝나고 사랑의 생애 2에는 준호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자들 막 만나고 다니는 이야기로 스피노프가 나오죠. 두 번째 소설을 쓸까요? 준호가 주인공인 작품을. 제가 보기에 그건 영화화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자, 그 작가님께서 이 소설을 읽는 어떤 청춘들에게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글쎄. 일단 그 소설의 마지막의 부분이 암과 함이었잖아요.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 위해서 나는 알아야겠다고 하지 말고 함으로써 알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난 너 사랑해라고 말할 때 이건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해라는 것이 현재형이지만 사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지하고 있는 현재형이에요. 너를 사랑할 거야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일종의 사랑에는 하나의 단순한 서술이 아니고 약속을 하는 거다라는 그 말의 무게 같은 것도 같이 가지고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사랑해 그러면 너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어? 영원히 사랑하는 뜻이라. 책임질 수 있어? 감당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내가 말한 게 바로 그거야. 예. 그런 사랑이었어. 후반에 나오는 그 문장 중에 사람이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거의 약간 노래 제목 같지 않아? 그렇지. 잔나비 노래 제목 같지 않아? 네. 아니면 사람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네. 저는 이제 이 소설의 첫 문장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첫 문장이 뭐였죠? 읽어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홀려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내부에서 생을 시작한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사랑, 감정, 뭐 어떤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한번 실체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훨씬 자기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시작이 저는 사랑의 생애를 읽는 걸로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자기계발서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실용서라는 말씀하고 네. 통하겠군요. 자기 개발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개발하는 것도 네. 자기 개발서니까. 자, 오늘 이승우 작가님 모시고 사랑의 생애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떤 시간이셨을까요?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약간 긴장하고 왔는데 두 분이 너무 편하게 또 그리고 책을 잘 읽고 잘 분석도 해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문학감상에 올해 또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해서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쓰고 계신 작품 혹시 지금 뭘 하나 연재를 하고 있는데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달팽이 네. 그 맨 앞에 부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근데 그거를 가끔씩 흥얼거리는데 내가 그 가사를 좀 바꿔서 흥얼거리더라고. 이렇게 집에 오는 길이 아니고 나는 늘 집에 가는 길이었어. 지금 연재하고 있는 소설 제목은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거네. 집으로 가는 중에 때론 너무 길어. 그 소설이 이제 뭐 지금 연재를 좀 한 2번 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근데 그때가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책을 소설 하나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 언제 닿을지는 모르지만 자, 집으로 언제 닿을지는 모르지만 그 작품 나오면 또 저희와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